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좀 그릇된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셔서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이나 실패를 겪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쌓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사람의 유형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전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보면 공통의 관심사를 먼저 찾죠.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요새 좋아하는 영화, 요새 좋아하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그 사람과 호감을 쌓고, 두 번째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개인들만 알고 있는 개인적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본질적으로 이 과정은 똑같아요. 회사에서도요. 다만 회사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회사라는 건 뭐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내 이름 석자 걸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회사에 왜 들어가나요? 사업을 시작하지.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수단들을 배우기 위해 일정량의 월급을 받고 업무량을 받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모인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일이 되어야 돼요. 일 외적인 것이 아니라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때 친구를 만들던 방법 때문에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회사에서 만나서 교우관계를 만들 때 똑같이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일적으로 처음에 신뢰를 만들고 이 사람이 무엇에 강점이 있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이나 개인적인 비밀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훨씬 더 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인맥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거꾸로 해서 사실 관계를 많이 망쳐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내 개인의 비밀, 내 개인, 그러니까 친구하고 나눴던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사람이 일적으로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몰라서 이 사람하고 협업을 할 때마다 마찰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하는 줄 알고 맡겼는데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 외적인 걸로 먼저 관계를 만든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공과 사를 구분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일터에서 확실하게 그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나아가 그것이 나의 인맥이 되고 인연이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운명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전부 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생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차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폭넓게 넓히고 인맥을 만들고 그것을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순서를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인연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 했던 비밀이나 고민 같은 걸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이 있는 대화, 어두운 이야기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직장 생활 이전에 대학교에서나 쌓았던 관계고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이로운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로 신뢰를 먼저 갖추는 것이 그것이 공통의 관심사니까요. 그걸로 인간관계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적의 소통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사실 갈등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 맞지 않는 말을 앞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요. 이 사람과 우리가 운명공동체라는 그 결속력, 그 일체감 그런 것들이 그 앞사람이 비록 내 감정을 좀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비록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요. 그 이해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최적의 소통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일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최적의 소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사람을 배려한다고 말을 고르고 단어를 고르고 굉장히 예쁜 말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더라도요.
절대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그것 때문에 너무 무시하거나 낮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호구처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휘두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포커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휘둘리게 돼요.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골라야 되는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지금 왜 모였고 왜 지금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생존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존에 대한 거여야 한다고요. 그걸 먼저 사람들하고 그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야지만 앞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보다 우리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건 갈등이 생겼을 때 나 스스로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차원에서도 그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를 크게 두 종류로 보는데, 비유하자면 크게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과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는 회사가 처한 상황이 크게 두 가지라서 이 두 가지 색깔의 페르소나를 개인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두 부류만 있다는 그런 이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회사는 크게 지금 현재 사업화하는 부서가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사업화가 된 부서가 있어요. 사업화해야 되는 부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투두리스트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하지로 회사의 업무가 시작되는 부서예요. 어떤 경로로 수익이 나는지 돈이 벌리는지 모르니까요. 반대로 이 시행착오 끝에 수익이 벌리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캐시카우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투두리스트와 체크리스트로 업무가 운영되는 부서죠. 그 일들을 단순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이나 매출이 올라가는 부서란 말이에요. 회사는 크게 이 두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성향도 그렇고 뽑을 때 보는 가치관도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은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감정선은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좀 섬세하고 내성적이고 원래 해왔던 일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성향, 색채를 띠는 사람들이 많고요.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들은 반대로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 패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인 것 같아요. 이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을 그 캐릭터로 살게 내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팀에 속해 있냐에 따라 후천적으로 내가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셔야 되는 내 캐릭터는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여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가늠해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선을 헤아린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대화를 할 때 그 단어의 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거나 섬세하거나 소심한 거나 똑같은 성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야, 너 참 소심하다, 그런 게 소심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예예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그 단어들의 결이 전부 다 달라요. 나는 소심하지만 섬세한 건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소심하면서 섬세할 수도 있고, 그쵸? 내성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격의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전부 다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각별히 단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특히 실수에 대한 방어 본능, 귀책 사유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초식동물 유형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커져요.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부터 체크리스트와 투두리스트로 운영되는 부서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수로 이슈화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평상시에 일을 잘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언제나 언제 특정되냐면 실수했을 때, 일을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조직에서 갑자기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대로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은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아주 작은 성과, 작은 공으로 회사에서 이슈화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나눠서 비유한 이유가,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사소한 성과, 작은 성과들로 회사에서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주목, 이목을 이끌기 때문에 어깨에 뽕이 차기가 쉽고 코가 커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정말 일 잘하는 싸가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절대로 단계적 화법이나 어떤 단계적 질문으로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시기보단 직설적이고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어떤 갈등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공을 나눌 때, 이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어떤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사람이 미워지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내 앞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이거나 내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때 유식동물 유형의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슬프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지 간에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길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나 회사가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교환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고 각자 일하는 것에 매몰돼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서로 열심히 하는 것을 추구하고 독려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초창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특히나 초보자들끼리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는 고위의 어떤 상급자, 대표이사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들이 언젠가 나중에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분명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식동물인데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앞사람이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이라면요, 그들에게는 단계적 질문과 단계적 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너 기분 나쁜 거 있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이 사람한테 너 지금 기분 나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다 티나? 라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적이나 그런 질문을 받자마자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은 거 다 티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표정 관리를 실제로 하기 시작해요. 그런 형태로 그 사람에게 언지를 주는 단계적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고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그쵸? 그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 예를 들어 디자이너한테 이 디자인 되게 촌스러워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디자인이 구려요, 디자인이 촌스러워요,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이요. 그쵸, 작업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지점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지, 그쵸, 비교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그쵸,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그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라는 느낌을 주게 데이터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나 초식동물 유형의 부서, 초식동물 유형의 사업부,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부서의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여러분들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그쵸? 칭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걸 인위적으로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초식동물 유형의 베테랑, 5년차, 6년차 직원이 회사를 떠난다고 하면요, 회사가 있는 손해는 그냥 5년차, 6년차짜리 직원 한 명이 나가는 걸만큼의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사실 그 5년, 6년차짜리 경험만큼 뒤로 후퇴하거나 성장이 5년, 6년 정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일에서, 그쵸, 성과를 내고 6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누구나 사업을 유식동물 부서, 유식동물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화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초식동물처럼 섬세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초식동물 유형처럼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때때로 유식동물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회사에서도 귀하지만 시장에서도 언제나 높은 가치를 받고 이직도 쉬워요. 그런 사람을 반대로 스카우트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래 주고 있던 월급보다 몇십 %는 더 주는 형태로 스카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영자 입장에서 그 어떤 초식동물 유형의 베테랑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건 회사 차원에서 메우기 힘든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동물 유형의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리더가 계시다면 이 사람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 그쵸 밟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너가 혼자 냈다고 생각하는 성과는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받아 똑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동료들 때문에 너가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성과라는 점을 늘 주지시켜줘야 되고, 반대로 초식동물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에 이 사람이 내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피드백을 해주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투두리스트나 체크리스트대로 되지 않았을 때만 회사에서 이슈가 되고 혼나는 것만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유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모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갈등들을 잘 조율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업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질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회사가 힘들거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